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시다면 그 방법이 과연 올바른지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는 습관만으로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크셨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1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비타민C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계셨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복용 후 속쓰림을 호소하며 결국 중단하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힘들어하시던 5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고용량 비타민C 2000mg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속쓰림이 너무 심해져 결국 복용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공복 복용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복용 방법을 바꿔 식사 중에 나누어 드시라고 권했고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고 감기도 덜 걸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비타민C의 복용 방법이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형태가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 중요한 정보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수용성 비타민이기에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 귀한 영양소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면역 기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우리 뇌를 보호하는 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간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비타민C의 산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스코르브산, 즉 산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평소 속이 약하시거나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면 속쓰림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불편함을 넘어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흡수율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섭취한 양만큼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0mg을 한 번에 드신다 해도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500에서 60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00mg 이상은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낭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과량의 비타민C가 대장으로 내려가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고용량을 드시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가 장에서 일으킨 현상인 셈이죠. 그렇다면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을 100%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복용 방법에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운 임상 경험을 가진 선배 의사분들께 배운 지식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은 복용 후 약 3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C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2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점심때쯤 혈중 농도가 최대로 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뚝 떨어져 밤 시간 동안에는 비타민C 농도가 낮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10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다면 하루 종일 적절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며 비타민C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3시간마다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3시간마다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엄두도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6시간 간격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중에 한 번, 저녁 식사 중에 한 번, 이렇게 2번 나누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언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전에 먹어야 하는지,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 혹은 식사 30분 전이나 후에 먹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식사 중간에 드세요. 마치 반찬을 먹듯이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음식이 위장 안에 있을 때 비타민C의 산성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음식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셈이죠. 둘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양소들은 홀로 있을 때보다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내어 잘 흡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사 중간이라는 복용 시점은 기억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식전 30분, 식후 30분 같은 복잡한 규칙을 애써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밥을 절반쯤 드셨을 때 비타민C를 섭취하시고 그 위에 나머지 식사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음식이 채워져 있고 그 위에 비타민C가 놓인 뒤 다시 음식으로 덮이게 되어 위벽을 직접 자극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mg 정도를 권장합니다. 예전에는 60mg이었죠. 그런데 이 양은 사실 괴혈병이라는 극심한 결핍 질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양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넘어 건강을 유지하고 최적의 면역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괴혈병은 과거 장기간 항해를 했던 선원들에게 흔했던 병입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못해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죠. 그래서 영국 선원들이 배에 레몬이나 라임을 싣고 다녔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60mg이라는 기준은 바로 이런 괴혈병을 막는 최소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병에 걸리지 않는 수준의 건강이 아닙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강력한 면역력을 구축하며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동물의 세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 몸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영장류, 그리고 기니피그 같은 일부 동물들만이 진화 과정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의 고장이 나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하는 숙명을 타고났죠. 그렇다면 비타민C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동물들은 하루에 얼마나 만들까요? 연구에 따르면 염소 같은 동물은 체중 1kg당 하루 200mg 정도의 비타민C를 합성합니다. 이를 60kg 성인 사람으로 환산하면 무려 하루만 2000mg에 달하는 양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이고 보통의 동물들은 체중당 30mg에서 50mg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도 60kg 사람으로 계산하면 하루 2000mg에서 3000mg에 이르는 양이죠. 이 수치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요. 현대 의학계에서는 건강 유지를 위해 최소 1000mg에서 2000mg 정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수준, 질병 유무에 따라 필요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비타민C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권장량을 한 번에 먹지 말고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C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제, 캡슐, 가루, 액상, 그리고 최근에는 리포조말 형태까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형태는 바로 가루 형태입니다. 가루 형태는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으며 무엇보다 용량 조절이 매우 쉽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혹시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주스나 요구르트 같은 음료에 섞어 드시면 훨씬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루 섭취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정제나 캡슐 형태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제의 경우 알약을 만들기 위해 압축하는 과정에서 결합제나 코팅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제는 위장에서 녹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흡수가 약간 느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는 리포조말 비타민C라는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비타민C를 지방막으로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고 광고됩니다. 실제로 리포조말 형태는 소장에서의 흡수가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감싼 지방막이 소장 세포막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포 안으로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섭취해도 일반 형태보다 혈중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까지 비타민C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대장으로 넘어가는 비타민C의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비타민C는 대장에 유익한 세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장 점막의 면역 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대장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면역 기능의 70%가 장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장의 유익균들은 비타민C를 먹이 삼아 성장하며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리포조말 형태만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대장 건강에 미치는 비타민C의 긍정적인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포조말 제품을 드신다면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일반 형태의 비타민C를 섭취하여 소장에서의 높은 흡수율과 대장에서의 유익한 효과를 모두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선택이며 어떤 형태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한 영양소로 분류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나 D처럼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속쓰림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므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식사 중에 섭취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만약 식사 중에 드셨는데도 속이 계속 쓰리다면 섭취하는 양을 줄이거나 산성이 중화된 형태인 칼슘 아스코르베이트나 소듐 아스코르베이트 같은 비중성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과량의 비타민C가 대장으로 내려가면 삼투압 효과로 인해 장으로 물을 끌어들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변비약이 작용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만약 설사를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현재 섭취하는 양이 여러분의 몸에 너무 많다는 신호이니 양을 줄이면 됩니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설사가 유발되는 양, 즉 장 허용량이라고 부르는 양까지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이런 방법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곤란하니까요.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신장 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살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 섭취와 결석 위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루 20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한 남성에게서 위험이 약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 결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다름 아닌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결석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옥살산이 소변으로 희석되어 농축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드실 때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은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을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옥살산 결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옥살산이 생성되는 대사 경로를 바꿔 옥살산 생성을 줄이며 마그네슘은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런 영양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비타민C 섭취에 대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염이나 간경변, 지방간이 있으면 비타민C를 먹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 질환이 있어도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C가 간 손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손상된 간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실제로 급성 간염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방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인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염증과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만으로 지방간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며 술을 끊는 것이 지방간 치료의 기본입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에 드시고 하루 섭취량을 나누어 복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00mg부터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한 달 정도 500mg으로 시작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000mg으로 늘리고 또 문제가 없다면 더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비타민C는 위 점막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물질인데 비타민C는 이 나이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위가 좋지 않은 분들도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성으로 인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중에 드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위장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에 맞춰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적게 먹는 것이 문제이지 대부분의 경우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의 반응에 맞춰 조절해야 하지만 현대인의 대다수는 권장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는 현대인의 식습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비타민C 섭취량은 하루 70mg에서 10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양은 괴혈병을 막기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담배를 한 갭이 피울 때마다 약 25mg의 비타민C가 체내에서 파괴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들 때 비타민C가 필수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비타민C 소모량이 급증합니다. 또한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했을 때도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비타민C를 사용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대인에게는 최소 1000mg 이상의 비타민C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용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000mg에서 2000mg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를 두 번으로 나누어 아침 식사 중에 500mg에서 1000mg, 저녁 식사 중에 500mg에서 1000mg을 드시는 것이죠. 만약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많이 피로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루 3000mg에서 5000mg까지 늘려 3번이나 4번으로 나누어 드시다가 감기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평소 양으로 줄이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 500mg을 두 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중에 250mg, 저녁 식사 중에 250mg 이렇게 말이죠. 한 달 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각각 500mg으로 늘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루 1000mg까지 늘리는데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루틴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음에는 하루 500mg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목표는 하루 1000mg에서 2000mg이지만 간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문제가 없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몇 주, 보통은 몇 달을 꾸준히 섭취해야만 우리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만성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민C 섭취를 잊지 않으려면 식탁이나 부엌 선반처럼 자주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곳에 비타민C를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챙겨 먹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여 식사 시간에 맞춰 알림이 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 드세요. 반드시 식사 중간에 섭취하세요. 하루 1000mg에서 2000mg을 목표로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드세요. 비타민C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젊게 유지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뇌를 보호하는 등 그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오늘 배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몇 주,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분명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것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삶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C 하나를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비타민C 섭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신 후에 비타민C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